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좀 자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 2주쯤 후에 실강으로 저는 시사성 테마들을 모아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AI 그 조류 독감이나 아니면 뭐 siRNA나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좀 뛰어난 생명공학 기술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위험한 전염병이 돌거나 했을 때 생물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이 사실 13년간 한 1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할 텐데, 코로나는 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는 사실 올해 2월에 작성을 해서 올해 2월에 이제 설명회를 했었고요. 그건 올해 2월 1차 시험 대비로 설명을 했었고, 이제 최근에 한 10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용이 좀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이 자료가 사실 만들 때 좀 고생을 했어요. 양도 상당히 방대했고,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서 검토를 하는데 꼼꼼하게 검토를 할 여유가 없어서 이제 생물학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게 있는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생물학적 내용이 10개월 동안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변경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료를 그대로 이제 다시 사용을 하게 됐고요. 1월에 좀 업데이트된 부분을 좀 꼼꼼하게 다시 이제 리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생물학적 부분이 변경이 된 게 있으면 그때 공지를 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수준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시사성 테마는 좀 기본서에 안 나오는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지문화를 하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추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문화할 수 있는 지문이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난이도를 어떻게 출제를 할지를 예상하기가 좀 힘듭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출제할 수도 있죠.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면 좀 자세히 공부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는 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수준까지 다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제 보시다가 일부는 솔직히 전공자도 맞추기 힘들 정도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예 몇 부분을 지워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고 좀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시간이 충분하신 부분은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파란 부분들이 핵심이니까 이해하시면 자동으로 암기가 되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이 파란색 부분만 그냥 단순 암기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뭐 그 시간도 부족하시다 이런 분들은 뭐 시험 직전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눈에 바른다고 하죠. 그래서 눈에 바르면서 그냥 이런 용어 본 것 같아 해서 찍어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뭐 전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일단 하이라이트들을 해놨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지문이 출제될 수 있지만, 지문이 부족하면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지문을 같이 섞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바이러스 일반도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가볍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하죠. 숙주세포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숙주세포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거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독자 생존은 불가능하죠. 예. 숙주 외부에서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절대 기생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들을 보면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레트로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죠. 인간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레트로바이러스의 대표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조류 독감도 AI죠.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뭐 신종플루도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였고, 그래서 최근에 이 인류를 괴롭힌 바이러스들이죠. 레트로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커다랗게 그룹핑을 했을 때의 몇 가지입니다. 자,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부하시기 전에 레트로바이러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되죠. 왜냐하면 한 2015년 정도까지 이제 생물학을 오래 공부하신 10년, 20년 공부하신 분들한테 만약에 인류가 50년 후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을 했다, 멸종을 했다. 그럼 그 바이러스는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레트로바이러스일 거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HIV를 비롯해서 가장 좀 위험한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생물학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바이러스 하면 레트로바이러스를 잘 연구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 바이러스는 이제 유전물질로 DNA를 갖는 경우도 있고 RNA를 갖는 경우도 있죠. 근데 레트로바이러스는 RNA를 갖는 바이러스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전사 효소를 갖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레트로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물질인 RNA로부터 상보적인 DNA를 합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 DNA를 숙주의 효소들을 이용해서 이중가닥으로 만들고 그거를 숙주의 염색체 DNA에다가 아무데나 끼워 넣습니다. 그걸 잠복기죠. 프로바이러스 상태라고 하는데 잠복기를 보내다가 이제 활동하기 좋은 시기가 되면 그 숙주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자신이 필요한 뭐 DNA, RNA 그리고 단백질들을 잔뜩 합성해서 자손 바이러스들을 만든 다음에 숙주 세포를 파괴하고 이제 탈출하고 다른 숙주 세포를 찾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고 특히 역전사 요소가 있어서 DNA를 만든 다음에 숙주의 염색체 DNA에 마음대로 끼워 넣었다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자신도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숙주에도 돌연변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생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리고 대표적인 HIV 바이러스는 에이즈의 바이러스인데 사람의 면역세포인 헬퍼 T셀, 도움 T셀이나 조력 T셀,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헬퍼 T셀을 감염시키는데 헬퍼 T셀이 이름은 뭐 조력자 같지만 실제로는 면역체계의 브레인이죠. 모든 정보를 총괄해서 면역체계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가동하도록 하는 가장 뛰어난 세포인데 이 세포를 감염시켜서 무력화시키면 면역체계 전체가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몇 년 후에 가벼운 감염에도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B형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가 이제 대표적인 레트로바이러스죠. 자, 그 다음 바이러스의 분류 부분이고, 얘는 뭐 여러 번 보셨겠지만, 기본 분류는 아셔야 되고, 자, 바이러스는 유전물질로 DNA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RNA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유전물질로 DNA를 갖죠. 그렇지만 유일한 예외가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아예 DNA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크게 분류할 때는 유전물질이 뭔가를 가지고 분류를 하죠. 그래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를 1차 분리하고, 다음 DNA 바이러스 중에서도 DNA를 더블 스트랜드, 이중가닥으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고, 단일 가닥만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어로 이제 더블 스트랜드, 싱글 스트랜드라고 하는데, 실제 문제에서 스몰 d, 스몰 s, ds DNA, ssDNA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어도 기억을 이제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RNA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더블 스트랜드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경우가 있고 단일 가닥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일반적인 세포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DNA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더블 스트랜드, 이중 가닥으로 존재한다. 이유는 유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예. 그 다음에 RNA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가닥으로만 존재한다. 가 정답인데 이제 바이러스는 좀 다르죠. 유전 물질 자체가 이중 가닥일 수도 있고 단일 가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단일 가닥의 경우에 이 단일 가닥 한 가닥이기 때문에 파지티브 센스인 경우가 있고 네거티브 센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뒤쪽에 다시 나오긴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지티브 센스는 이 RNA에 라이보솜이 결합하면 원하는 단백질이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거티브 센스는 이 파지티브 센스와 상보적인 서열을 갖고 있는데 단일 가닥이잖아요. 얘를 직접 라이보솜이 결합했을 때 엉뚱한 아미노산들이 붙거나 아니면 게시 코돈이 없어서 아예 번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백질을 합성해야 될 때는 일단 파지티브로 상보적인 가닥을 만든 다음에 그 상보적인 가닥에 라이보솜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하죠. 뒤쪽에 그림이 자세히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분류가 요렇다는 건 쉬우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됐던 레트로바이러스가 여기 속한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문화하기 가장 좋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로는 인플루엔자가 포함된다. 이것도 같이 봐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의 가장 기초적인 분류 내용이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의 바이러스, HIV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린 건데, 그림은 복잡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제 사람의 세포죠. 정확히 이게 HIV라면 얘는 헬퍼 T셀이 되겠죠. 면역세포의 브레인이. 감염되면 이제 유전 물질은 RNA가 내부로 들어가고 자신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서 DNA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DNA를 이중가닥으로 만든 다음에 숙주세포의 염색체 DNA에 끼워 넣죠. 프로바이러스 상태로 잠복을 하다가 적정한 시기가 되면 RNA도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신의 단백질들을 복제를 해서 자손 바이러스들을 잔뜩 만든 다음에 이 숙주 세포를 파괴하고 나오게 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여기 숙주의 염색체 DNA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구조는 자세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시험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제가 된다면 핵심 질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사스코브2라는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로 단일 가닥, 싱글 스트랜드 RNA를 갖는다. 그리고 그 싱글 스트랜드는 파지티브다. 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더블 스트랜드는 파지티브, 네거티브 구별이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두 가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파지티브, 하나가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얘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두 개가 구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바이러스의 핵심 성분은 딱 두 가지죠, 원래. 첫 번째 유전 물질로 RNA 또는 DNA를 갖고, 두 번째는 이 유전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여러 가지 이름을 쓰던데, 그 이름들이 바뀌니까 영어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캡시드 단백질, 캡시드 프로틴입니다. 캡을 씌우듯이 보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백질은 바이러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만들 수 있고, 숙주세포는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 주지 않죠. 이게 있으면 이제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는데, 특정 바이러스, 일부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물질 외에 엔빌럽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외막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던데 이것도 그냥 엔빌럽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얘는 자신이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바이러스 자손들이 숙주세포를 탈출할 때 숙주의 생체막을 뺏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막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숙주세포의 생체막이기 때문에 성분은 당연히 인지질 이중증이 되겠죠. 모든 바이러스가 엔빌럽을 갖는 게 아니고 엔빌럽을 갖는 바이러스가 있고 갖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엔빌럽을 갖는 바이러스가 사실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보호막이 하나 더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숙주의 생체 내에 들어갔을 때 이게 숙주의 면역세포가 만져봤을 때 이건 내 생체막인데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위장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엔빌럽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좀 위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근데 엔빌럽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또 건조에 약해서 건조되는 경우에 금방 죽는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시험에서는 이 바이러스는 엔빌럽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질문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엔빌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에서는 그게 핵심이겠죠. 자, 바이러스에 감염 대상은 모든 생명체인데 인간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고 동물, 토끼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고 식물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있죠. TMV, 토베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 나무죠. 만 감염시키죠. 그 다음에 세균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죠. 박테리오 페이지죠. 예. 박테리오 파지라고도 하고, 페이지라고도 하고, 파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자기가 감염시키는 특정 대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세포는 감염시키지 않죠, 일반적으로. 형태는 워낙 다양하고, 작기 때문에 광합현미경은 관찰 불가하고, 이쪽은 쭉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 잘 나왔던 지문으로 효소는 있다, 효소계는 없다라는 용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만들고 숙주가 만들어주지 않는 효소는 자기가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바이러스가. 아까 레트로바이러스의 경우는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숙주세포는 역전사 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내지 않죠. 근데 효소계는 없습니다. 그 효소계라는 건 시스템이죠. 라이보솜부터 tRNA, 여러 가지, 번역을 하기 위한 그런 성분들은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소계는 숙주세포의 효소계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효소계 전체를 갖고 있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항생제와 항생제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일단, 감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박테리아, 세균하고 바이러스죠. 그 외에 원생 생물도 있고 기생충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고, 그래서 인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약품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왔죠. 근데 항박테리아제, 세균에 대항할 수 있는 항박테리아제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처방만 잘하면 대부분의 세균 감염증은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근데 항바이러스제는 굉장히 개발이 어렵고 별로 없습니다. 몇 개 개발되지 않았고, 이유는 간단하죠. 워낙 작고 단순하기 때문에 공격할 포인트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의 대표는 타미플루 정도 되죠. 조류독감 으로 위협을 받을 때 이제 타미플루가 유일한 치료제였죠. 타미플루도 가볍게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 뉴라미니데이즈 저해제입니다. 뉴라미니데이즈는 아까 이제 바이러스의 자손들이 숙주세포를 이제 탈출을 할 때, 세포막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분해 효소가 뉴라미니데이즈입니다. 근데 이 효소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효소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효소를 저해하는 물질을 찾아내면 사람의 세포에는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저지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겠죠. 그게 타미플루입니다. 예. 타미플루 그리고 뉴라미니데이즈
그다음에 뉴라미니데이즈의 역할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 근데 얘는 한번 출제가 됐는데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꼭 강화하고 싶은 분들은 이 파란색 부분만 단순 암기하시면 되고, 프라이온도 광우병 관련해서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얘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기본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훑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셨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꽤 많은 편이라 이제 목차를 만들었고요. 목차를 잠깐 보시면, 내용이 많아서, 이걸 다 보실 시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에 지문화 될 수 있을 만한 문장들을 뽑아서 정리를 해서 맨 앞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를 하시면 핵심 지문들이 뭐 쉽게 암기가 되실 테니까.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시면 이 부분만 암기하시거나 그냥 눈에 바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조사해본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바이러스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사스코브2죠. 사스코브2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과 사스코브2의 특성, 생물학적 특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시면 코로나에 대한 답안도 되고 사스코브2에 대한 답안도 됩니다. 그걸 좀 핵심적인 부분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사스코브2 현재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질병이 호흡기 감염증인 코비드-19이죠. 그에 대한 내용을 좀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코비드-19의 백신들이 개발이 됐고 대부분 맞으셨을 텐데, 당연히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 출제할 수도 있고, 뭐 이번에 나온 파이저나 모더나의 백신은 거의 1, 2년 만에 개발이 됐는데, 기존의 백신의 역사가 몇십 년 되지만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방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생물학계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게 RNA 백신이죠. 정확히 mRNA 백신인데 그 내용들을 좀 봐두시는 게 맞기 때문에. 첫 번째 핵심 내용인데, 이거는 뭐 뒤에 부분 보시고 이제 서머리로 쭉 보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할 거고, 문장이 한 16문장 정도 되니까, 뭐 이게 잘 모르시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에 파란 부분만 암기하시면 거의 대응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그룹 명칭이죠. 레트로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근데 이제 인류를 위협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 가지가 있었죠. 메르스를 일으킨 메르스코브, 사스코브, 현재 사스코브2입니다. 메르스가 맨 앞에 있네요. 메르스가 치사율이 40%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치명률이 높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멀리 못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뭐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고, 사망자가 한 1000명 되고 2012년부터 발생했고, 사스는 2003년경에 발병했고 치명률이 좀 낮았네요. 그 다음에 현재의 사스코브2는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 치명률이 낮은 대신 전파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망자가, 이건 굉장히 2월달 데이터인데 뭐 중요하지 않아서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겠죠. 뭐 세 가지 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르스코브, 사스코브, 뭐 약어니까 뭐 한번 봐두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공식 명칭이 정해진 게 사스코브2는
명칭이 이렇게 정해진 게 2003년에 발병한 사스의 바이러스와 비교를 했습니다. 메르스의 바이러스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를 했는데 생물학적으로 이름을 바꿀 만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차이가 작기 때문에 얘는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된 거죠. 그리고 2003년 발병한 사스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 1으로 공식 명명이 됐습니다. 다음 이제 코비드 19은 질병명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란 뜻이죠. 2019년에 처음 발병됐기 때문에 팬데믹이란 말은 다 아시겠지만 팬은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전 지구적인 유행병이란 의미죠. 뭐 사진은 많이 보셨겠죠. 뭐 여기는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안 보셔도 되고 호흡기를 감염시킨다는 건 다 알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때 당시 이제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정보들이 있어서 일단은 수록을 해놨는데 뭐 출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동물로부터 왔는지 추적했는데 현재도 못 찾은 것 같고요. 박쥐가 유력하긴 한데 박쥐는 좀 특이합니다.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비행을 할 수 있죠. 굉장히 돌연변이가 많이 된 동물이고, 날다람쥐 같은 경우는 비행을 하는 게 아니죠. 잠깐 활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유류 중에서 가장 돌연변이가 많고 그렇게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을 받아들이면서 생존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죠.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박쥐와 접촉하는 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가 천갑산 뭐 이런 동물의 유래 전이가 돼서 사람으로 전이됐다고 되어 있는데 뭐 시험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사스코브2도 동일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형입니다. 자, 바이러스의 필수적인 요소는 내부의 유전 물질, RNA일 수도 있고 DNA일 수도 있죠. 유전 물질과 그걸 보호하기 위한 캡시드 프로틴이었죠. 여기는 이 경우는 N 프로틴이라고 되는데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틴이라고 부릅니다. 뭐 캡시드 프로틴하고 동일한 거고요. 보호하기 위한 거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는 엔빌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이 엔빌럽이고 자신의 유전 물질 정보에 따라 만든 게 아니고 숙주의 생체막을 뺏어서 나온 거죠. 자신의 보호막으로 사용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스파이크들이 있다는 거죠. 네, 스파이크가 이 엔빌롭에 박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분홍색이죠. 그래서 사스코브2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의 핵심은 이 스파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M 프로틴, E 프로틴이 있는데 그 엔빌롭 프로틴, 뭐 M 프로틴은 멤브레인 프로틴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다른 프로틴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내부에 RNA와 그다음에 캡시드 프로틴, 그다음에 외부에 엔빌럽, 거기에 박혀 있는 스파이크까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스코브2 그리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엔빌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지문화 되기 쉬우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스파이크 프로틴이 스파이크를 구성하는 부분이 이제 스파이크 프로틴이 있는데, 이 프로틴이 결국 숙주세포 내부로 들어갈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지워버리세요. 아예 엑스표하시고. 예. 자료를 만들 때 제가 좀 너무 욕심을 냈고, 여기까지도 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전공자들도 대부분 틀리는 내용이라 그냥 출제되면 틀리면 됩니다. 뭐 남들 다 틀리면 같이 틀려도 뭐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지문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스코브2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의 스파이크 프로틴이 인간 세포를 숙주로 해서 인간 세포로 들어가는데 주로 호흡기의 상피세포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를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스코브2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호흡기로 들어가서 바로 닿는 세포들이 호흡기 상피세포들입니다. 여기 구강, 그 다음에 비강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도, 그 다음에 기관지로 이어져서 폐포까지 이어지죠. 대기 중으로 노출되는 세포들은 다 상피세포들이 방어를 하고 있죠. 1차 방어막이 상피세포이기 때문에. 사스코브2는 그 상피세포들을 감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사람의 호흡기 상피세포고, 호흡기 상피세포에 ACE2 리셉터가 있습니다. ACE2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사람 세포한테 인정을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화되는 건 스파이크 프로틴 ACE2 수용체가 되겠죠. 네, ACE2 수용체는 실제로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 리셉터인데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공자들도 잘 모르고 설명드려도 의미가 없고, 이거는 이제 신장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엔지오는 혈관이고 텐션은 압력이죠. 그래서 혈압을 높여주는, 혈압을 바꿔주는 프로틴이, 엔자임이 있는데 1, 2, 3가 있고 복잡합니다. 뭐 활성화 전축대가 있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자체는 중요하죠. 네. 근데 이 ACE2 수용체는 ACE2만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수용체이기 때문에 형태가 정확하게 맞는 ACE2만 받아들이는데, 사스코브2의 스파이크가 이 ACE2인 척 하는 겁니다. 형태가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세포를 속여서 결합해서 내부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파이크 프로틴과 ACE2 수용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스코브2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단일 가닥 RNA를 유전물질로 가졌죠. 그다음에 파지티브 센스였습니다. 그 다음 파지티브 센스는 다른 표현들로 될 수 있어서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뭐 플러스 센스, 파지티브 스트랜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좀 뭐 중요한 특성은 얘도 질문화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는 5' 캡과 3' 폴리에이 테일을 갖습니다. 자, 보통 진핵세포에서 전사가 진행되어 처음에 이제 mRNA가 나오게 되면 핵내에서 전사 후 가공 과정이 일어나죠. 세 가지를 포함하죠. 5' 캐핑, 3' 폴리에이 테일링, 그 다음에 RNA 스플라이싱이 일어나죠. 그래서 RNA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인트론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5' 캡과 3' 폴리에이 테일은 주로 그 mR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RNase, RNA 분해 효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성숙한 mRNA라고 하고, 얘는 이제 보호가 되니까 핵내에서 세포질로 이동하게 되죠. 거기서 라이보좀을 만나서 번역이 이루어지는데, 사람 세포는 세포질에 이런 성숙한 mRNA들이 많이 존재하겠죠. 근데 사스코브2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가 똑같이 5' 캡과 3' 폴리에이 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숙주세포는 이 RNA를 자신의 mRNA하고 식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mRNA처럼 다루게 됩니다. 요 내용도 질문화 될 수 있으니까 쉬운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 자, 다음 RDRP, 요것도 지문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RDRP는 RNA Dependent RNA Polymerase 약자고, RNA를 주형으로 해서 RNA들을 붙여서 중합하는 효소입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거는 사람이 이제 고급 호텔에 투숙하는 것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몸만 가면 되는데, 정확히는 내가 사용하는 뭐 화장품, 그다음 뭐 호텔에서 절대 제공할 수 없는 몇 가지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내 친구들 전화번호와 내 스케줄이 담긴 휴대폰, 그걸 똑같은 걸 호텔에서 내놔라 해도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숙주 세포가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것들을 갖고 다닙니다. 그 중에 그게 RDRP라서 의미가 있고요.
자, 숙주세포, 사람세포죠. 사람세포는 RDRP를 절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RNA를 갖고 선보적인 RNA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복제 과정에서는 DNA를 주용으로 DNA를 만들고, 전사 과정에서는 DNA를 주용으로 RNA를 만들죠. 그래서 RDRP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스코브2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지문화도 될 수 있고, 다른 이름은 RNA로 RNA를 복제하기 때문에 RNA 복제 효소고 RNA 리플리케이지라고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존에 공부하신 부분들의 복수이기도 하면서 약간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테이블인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죠. 정확한 개념을 아시는데. 자, 주형이 DNA인 경우하고 RNA인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주형이 DNA인데, 이제 새로 DNA들을 붙여서 DNA 가닥을 만드는 효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복제 시에 나오죠. 예. 그래서 복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복제 원점을 중심으로 헬리케이즈가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주고, 뭐 회전 효소가 스포코일링 풀어주고, 뒤쪽에서는 프라이메이즈가 프라이머를 붙인 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가 상보적인 DNA들을 붙여 나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복제에서 사용되는 DNA 중합 효소의 정확한 명칭은 D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입니다. 다음 주형이 DNA인데 RNA를 중합하는 효소, 얘는 전사 시에 RNA 중합 효소가 이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필요한 유전자 DNA 서열 부위를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살짝 벌린 다음에 DNA를 주형으로 RNA들을 붙여나가게 되죠. 이것들을 아시는 거고, 다음 주형이 RNA인데 DNA를 붙여나가는 효소, 얘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죠. 역전사 효소죠. 예. DNA에서 RNA를 만들어내는 게 전사고, 반대로 RNA에서 DNA를 만들어내는 게 역전사죠. 얘는 보통 세포들은 잘 가지고 있지 않죠. 필요가 없으니까. 레트로바이러스는 아까 보셨듯이 자신의 RNA에서 DNA를 만들어서 숙주세포에 크로모좀, 염색체에 끼워 넣기 위해서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칭은 RNA 디펜던트 DNA 폴리머레이즈가 되겠죠. 그 다음에 RNA를 주형으로 RNA를 만드는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RDRP,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입니다. 예. RDRP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리플리케이지 복제해서 어느 걸로 나올지 모르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근데 얘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일반적인 뭐 진핵세포들은 가지고 있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파지티브 센스와 네거티브 센스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쉬우니까 한번 보시면, 예. 파지티브 센스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쪽에도 뭐 서열이 있을 수 있지만, 게시코돈 있고, 5'에서 3' 방향으로 읽었을 때 AUG 게시코돈이 있고, 아미노산들을 코딩하는 코돈들이 있고, 최종 종결 코돈이 있겠죠. 그럼 그대로 번역이 됩니다. 정확하게. 뭐, 얘에 해당하는 메사이오닌, 알라닌, 프롤린, 세린, 이렇게. 근데 반대로, 네거티브 센스 단일 가닥 RNA 경우를 보시면, 네거티브 센스는, 자, 이 파지티브 센스와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게 네거티브 센스입니다. 이쪽이 5'이고 이쪽이 3'이면 반대로 이쪽이 5', 3'이죠. 이게 붙이면 됩니다. AUG면 A에 결합하는 RNA니까 U죠. T가 아니고 U에 결합한 A, GC, GC 이렇게 쭉 붙여 나갑니다. 근데 생물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5' to 3'이죠. 그래서 번역도 5' to 3'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집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뒤집으면 UC, AC, AG 이런 서열이 되겠죠. 얘에 라이보솜이 붙어서 번역하려고 하면 번역이 안 됩니다. 게시코돈 자체가 없죠. 게시코돈이 생성이 우연히 돼도 사실 서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엉뚱한 아미노산들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의 의미는 라이보좀이 붙어서 바로 번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의 경우는 파지티브로 바꾼 다음에 파지티브에 라이보좀이 결합해야 됩니다. 뭐 그림 보면 쉬우시죠? 자, 근데 같은 그림인데 이제 실제로 사스코브2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죠. 이제 바이러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보시면 파지티브 센스 R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침입하면 숙주세포의 라이보좀을 이용합니다. 자신이 라이보좀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럼 숙주세포의 라이보좀이 얘 내 성숙한 mRNA 같은데 그러고 번역을 그냥 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상 단백질이 바이러스가 원하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죠. 근데 아까 보셨을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네거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였죠. 얘는 숙주세포 내로 침입해서 숙주세포의 라이보좀이 붙어도 번역이 안 됩니다. 정상 단백질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의 상보적인 파지티브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숙주세포는 이 RNA를 주형으로 상보적인 RNA를 붙이는 RDRP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자신이 RDRP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래서 자신의 RDRP를 이용해서 파지티브 RNA를 만들어내고 얘의 숙주에 라이보좀이 붙어서 바이러스가 원하는 정상 단백질이 생성이 됩니다. 바이러스에 적용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스코브2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숙주세포로의 침입. 얘는 지워버리세요. 너무 어려워서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에 숙주세포로 침입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이죠. 5' 캡과 3' 폴리 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숙주세포에 이제 사스코브2가 침입하면 숙주세포가 친절하게 라이보좀을 붙여서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나오는 효소가 복제 전사 복합체를 만들어냅니다. 얘는 효소의 컴플렉스 덩어리인데 많은 효소들은 이제 복제를 하는 효소 따로, 전사를 하는 효소 따로 다 따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덩어리로 돼 있어서 멀티플하게 작용을 합니다. 얘가 복제할 때도 얘가 가서 복제해주고 전사할 때도 가서 전사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복합체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RDRP죠. 예. 그걸 이용해서 대부분 하는데, 자, 사스코브2가 숙주세포 내로 들어갔다고 하죠. 들어가서 이제 목적은 숙주세포를 피를 다 빨아먹어서 자신의 자손을 잔뜩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자신과 똑같은 유전 물질을 줘야 되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캡시드 프로틴 같은 단백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스파이크 프로틴이나 뭐 멤브레인 프로틴, 뭐 에밀로 프로틴 이런 것들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유전 물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복제를 합니다. 복제는 사스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는 파지티브 센스 R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복제 과정은 이쪽 부분이죠. 얘가 이제 숙주세포 내에 들어가면 숙주세포가 바로 번역을 해서 복제 전사 복합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가 효소가 와서 붙어서 이 파지티브 RNA로부터 네거티브 RNA를 만들어주죠. 이 복제 전사 복합체는 유전 정보가 숙주로부터 온 걸까요? 바이러스로부터 온 걸까요? 바이러스로부터 온 거죠. 예. 이런 건 숙주세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자신이 필요해서 호텔에 들어갈 때 내 화장품을 들고 간 거죠. 그 다음에 이 네거티브 센스 RNA를 하나를 주형으로 대량으로 파지티브 센스 RNA를 잔뜩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손을 100마리 만들고 싶으면 얘를 100개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전사와 번역 과정이죠. 요쪽 부분인데, 여기 만약에 이제 스파이크 프로틴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유전자에 해당하는 요 일부 RNA에 아까 말한 복제전사 복합체 바쁘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붙어서 여기 상보적인 네거티브 센스 RNA를 만들어냅니다. 요 부분만. 근데 아까는 전체였기 때문에 지놈이고 이 경우는 일부이기 때문에 서브 지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전사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하죠. 그럼 이 네거티브 센스를 갖고 포지티브 센스를 만들고 얘도 복제 전사 복합체가 또 하는 거죠. 일을 되게 많이 하죠. 여기. 근데 마지막에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포지티브 센스이기 때문에 라이보솜이 붙으면 바로 필요한 단백질 효소가 나오게 되죠. 얘는 자신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숙주세포의 라이보솜이 해줍니다. 그럼 바이러스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그럼 필요한 자손의 유전물질, 그 다음에 자손들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들이 합성이 되면 대량의 자손들을 만들어서 숙주세포를 탈출하게 되죠. 자, 그게 이 그림이고요. 그림이 좀 너무 복잡하긴 한데 그냥 방금 그 내용 같은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스코브2죠. 내부에 RNA가 있고 캡시드 프로틴이 있고 인지질 이중충이 되어 있죠. 엔벨롭입니다. 거기에 핵심 스파이크 프로틴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얘가 사스코브2라면 얘는 사람의 호흡기 상피세포겠죠. 호흡기 상피세포의 수용체 중에 아까 말씀드린 ACE2 리셉터에 스파이크 프로틴이 딱 결합하게 되면 ACE2가 왔구나 그러고 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불필요한 부분은 다 버리죠. 뭐 엔벨롭 불필요하고. 근데 여기 이것들은 막단백질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필요한 요 유전 정보를 지닌 RNA만 들어가게 됩니다. 사스코브2는 이제 포지티브였죠. 자, 포지티브 RNA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숙주세포가 자신의 mRNA인 줄 알고 바로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줍니다. 사스코브2의 경우는 RD, RP 포함한 전사, 복제 전사 복합체죠. 걔가 이제 네거티브 RNA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포지티브 전체 유전체도 만들고 필요한 효소를 만들기 위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서브 지놈들도 포지티브들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얘에 의해서 자손의 유전물질 포지티브 센스 RNA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의 경우는 여기 자손도 똑같이 이제 그 인지질 이중층에 뭐 스파이크 프로틴이나 뭐 M 프로틴, E 프로틴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만들어지면 막 단백질들이기 때문에 여기 소포체입니다. ER. 엔도플라즈미 레티큘럼 ER이죠. 소포체에 이렇게 박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뉴클리어 캡시드 프로틴들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캡시드 프로틴은 유전물질인 RNA에 같이 결합하게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합쳐지면 자, 내부에서 바이러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 이 부분은 소포체의 생체막이죠. 이건 나중에 버리게 될 텐데 뭐 결국 골지체를 거쳐서 골지체 인지질 이중층 그러니까 소낭에 쌓여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골지체 인지질 이중층은 세포막하고 융합해서 버려지고 이 부분이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가 돼서 숙주세포를 탈출하게 됩니다. 뭐 복잡하지만 어렵지는 않으시죠? 예. 사실 이 부분은 수준이 꽤 높은 부분이라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난이도 그러니까 집중도를 조절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복제전사 복합체 얘기는 그림에서 다 말씀드린 그 내용이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유전자 재조합은 X 하시죠.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림들의 설명이니까 뭐 그림을 이해하시면 설명도 쉬우실 거고 이 부분은 뭐 시험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 종들이 있었습니다. 감기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종류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약을 못 만듭니다. 변이도 많고 바이러스 종류도 다양하고 아데노바이러스들도 있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들도 있고 원래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나 일으키는 가벼운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2013년부터 현재 이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사스, 메르스, 코비드 19는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잠깐 한 15분 휴식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